질문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리의 첫 조상은 누구인가? 신다윈주의 얘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윈이란 말은 들어봐서 아시죠? 네, 다윈. 그런데 다윈의 가르침이 다윈주의라고 하고, 다윈주의가 부족해서, 왜냐하면 1800년대에 나온 이론이니까 그동안에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다윈의 이론의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됐겠죠. 진화론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또 진화를 믿는 과학자들이 또 거기다 이론들을 덧붙여가지고 현대판 진화론을 만든 거를 우리는 신다윈주의라고 합니다. 네오 다윈이즘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신다윈주의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 용어를 쓰면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이 날마다 접하는 겁니다. 10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은 진화론 교육을 받죠. 그죠? 그 가운데 배우는 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신다윈주의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글씨가 읽으실 만큼 보이시나요? 네,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전적으로 자연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물질의 화학 반응에 의해 세포가 생겨났고 무작위적인 변이에 작용하는 자연 선택에 의해 다양한 생물종을 이루었다. 화석 기록은 인간이 유인원 조상으로부터 진화했으며 침팬지와 공통 조상을 공유하고 수백만 년에 걸쳐 현대인으로 진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게 신다윈주의예요. 자,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우주와 생명과 생물과 인간이 자연에서부터 나왔다는 거가 시작이고, 그 다음에 자연에 있는 물질들이 반응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세포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 세포 안에 있는 유전 정보가 복제를 거듭하면서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그 돌연변이 중에서 이 돌연변이가 쓸만한데 얘가 괜찮아 이렇게 해가지고 환경에 잘 적응하는 거를 자연이 선택해서 그러한 종이 살아남고 적자 생존 해서 그런 생물들이 다양하게 돼가지고 오늘날의 생물들이 만들어지고 그 끝에 인간이 나왔다라는 그 내용이 우리 아이들이 10여 년 동안 배우는 진화론 내용이고 우리가 사회에서 늘 듣는 진화론 내용인데 그게 바로 신다윈주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다윈주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우리 아이들은 당장 궁금합니다. 학교에서는 분명히 내 첫 조상을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배워요. 근데 교회 오면은 성경책을 펴면 아담과 하와라고 돼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조상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건가? 라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조상이 네안데르탈인인가? 예. 아니면 누군가? 정말 아담과 하와인가? 아니면 아담이 혹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였던 건가? 별의별 질문이 여기서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신다윈주의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1번 유인원 조상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네 발로 기던 동물에서 인간까지 쭉 정말로 진화론적으로 이어졌다면 그 말이 공통조상 계보가 분명하다면 그 말이에요. 그럼 네 발로 기다가 두 발로 걷는 시절이 있어야 되겠죠? 또 두개골이 한 400cc 이하였다가 우리는 한 1200cc 이상이거든요. 예, 그러면 한 4배로 뇌 용량이 커지고 어마어마한 지성적인 능력이 갖춰지는 점진적인 어떤 변화가 또 있어야 되겠죠. 등등등 해서 어마어마한 신체적인 그런 변화가 수백만 년에 걸쳐서 이렇게 변화해 오는 과정이 진짜로 분명하다면 창세기 첫 번째 장은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어요. 그거를 뭐라 하냐면 비역사적 기록이다 이거예요. 저는 역사적 기록이 아니어도 믿을 수 있어요. 저는 창세기 1장이 신화라도 믿을 수 있어요. 저는 창세기 1장이 전설이어도 믿을 수 있어요. 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요즘 기독교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자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창세기 1장이 신화면 어때? 전설이면 어때? 그냥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문학 작품이면 어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럴싸하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꼭 역사적 사실일 필요가 있어?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진화론적 인류 기원을 따르면 역사적 최초 인간 부부는 어떻게 될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아담과 하와라는 진짜 실제 인물이 없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원죄와 타락이라는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다인주의를 우리가 수용해도 될 것인가? 우리 아이들은 10년 동안 신다인주의에 입각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아이들 속에 무엇이 차곡차곡 쌓아지고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인간의 의식과 지성과 언어까지도 심지어 도덕성과 신앙도 어떻게 된 거예요? 점진적 과정, 즉 돌연변이하고 자연 선택에 의해서, 즉 진화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니, 네 발로 기다가 두 발로 걷는 인간이 됐는데 몸만 인간이 된 게 아니라 지성도, 그죠? 뭔가 의식도, 이것도 인간화돼야 되는 거잖아요. 언어 체계도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심도 있어, 인간이란 존재는. 이런 도덕성이나 우리가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도 진화의 산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진화론이 맞다면, 신다인주의를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영혼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겠죠. 왜요? 애초에 시작이 뭐에서 시작했습니까? 아까? 자연에서 시작했잖아요. 자연의 영혼이 어디 있어요? 자연이 어떻게 영혼을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영혼이란 개념도 없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세 가지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전하려고 하는 내용의 골자를 지금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가 일어나면, 이 세 가지가 정말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기독교는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조상이 누구냐,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토대와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열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볼까요? 복음의 토대, 복음의 핵심, 복음의 열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그냥 복음, 십자가와 부활 이것만 생각하시면 너무 단편적인 거예요. 복음을 좀 더 입체감 있게, 부피감 있게, 다시 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생각을 하려면 복음의 토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토대가 있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복음의 핵심을 알았으면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자, 그럼 복음의 토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토대라는 건 바로 인류의 첫 조상이 아담과 하와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완전한 인간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데 그들이 뭐 했습니까? 타락했어요. 요게 복음의 토대예요. 창조됐는데 창조 세계에는 죽음도 없었고 오직 생명만 있었는데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죄가 들어왔어.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죽게 된 거야.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우리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것도, 그리고 이 세상도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 가운데 지금 있는 거야.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거야. 자, 그럼 지금 이 세상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지금 이 세상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 내 마음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왜 말씀 못하세요? 내 이성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내 인격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내가 남하고 관계하는 그 관계법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왜 말 못하세요? 네, 비정상인 거죠. 그걸 인정을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비정상 상태인 거예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 만물도 처음에 창조된 완전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자, 이게 토대고,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복음의 토대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복음의 토대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크게 대답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의 핵심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 복음서만 복음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를 지우면 복음이 왜 존재하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 뿌리가 되는 것은 바로 창세기예요.
창세기가 희미해지거나 창세기가 모독을 당하거나 창세기가 왜곡이 되면은 뭐가 왜곡될까요? 네, 복음이 왜곡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왜곡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네, 밑으로 좀 내려가서 잘 안 보이셨죠? 이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다시 태어났는데 거듭났는데 즉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것은 뭘로 되었다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창세기는 희미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이 지어낸 신화여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예. 살아계시고 영원한 말씀, 이 세상 만물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뭐하대요? 믿음직하대요. 또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즉, 이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저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 너는 믿는데 나는 안 믿어. 내가 네 종교는 인정해줄게. 그렇지만 내가 다른 종교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하지 마. 내가 교회 안 나간, 너 교회 다니는 건 안 말릴게. 내가 교회 안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 마. 그런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왜곡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는 불일치함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는 상대적인 게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첫 조상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증거는 무엇일까? 제가 오늘 여러 가지 과학적인 얘기들도 할 건데 그게 최고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증거는 뭐냐면 성경에서 내가 전하는 말을 뒷받침해 줄 증거를 찾지 못하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누구를 의심하라고요? 내가 지금 뭔가를 주장하려고 해요. 내가 뭔가 의견을 얘기하려고 해요. 내가 지금 누구한테 뭔가 상담을 해주려고 해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말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면, 성경에서 그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나조차도 선뜻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는 구원은 교묘한 추론이 아니라, 즉 인간의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논리적으로 연결한 어떤 인간적인 해석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조상의 문제를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교육을 받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바로잡아 줘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믿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또 수줍어하거나 어떤 마이너 의식을 갖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진리고 이게 절대적인 거고 이게 참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또 이것대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우리가 키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첫 조상은 누구인가, 이 문제가 이렇게 성경 전체와 또 복음 전체와 연결된 문제라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진화론이 가르치는 바가 결코 혼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진화론을 끌고 들어와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진화론을 이용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했다고 하면 안 돼?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진화를 이용해서 창조를 못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과 진화론이 가르치는 내용은 같이 갈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서로 전혀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진화의 공통조상들이 밝혀졌을까요? 어떠세요? 우리 아이들이 공통조상이라고 해서 배워요. 화석들을 가지고 쭉 나열하면서 배웁니다. 지금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 인류의 진화 계통표라는 것이 있어요. 어른들도 배우셨어요. 학교 다닐 때, 그죠? 우리 아이들도 배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밑에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시면 아래가 이제 오래전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 조상의 문제니까 이 인류의 진화 계통 표대로 하면은 첫 조상이 저 아래에 있는 거죠. 그죠? 예. 근데 누가 첫 조상인 것처럼 그려져 있냐면은 요 밑에 글씨가 안 들어있지만 사헬란트로푸스라는 화석을 우리의 첫 조상일까 아닐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로 올라오면 오로닌 투게넨시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오면은 아르디피테쿠스 라미디스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들 중에 인류의 가장 오래된 조상인 것 같아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한 500만 년에서 한 60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나타났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것들이 보여주는 화석 자료는 어떻다고 평가가 되고 있냐면 이들의 경우는 모두 발견된 화석 자료들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조각난 파편으로 유골 형태여서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사헬란트로푸스, 오로린, 알디피테쿠스의 화석 자료가 어떤 상태라고요? 그렇게 우리의 고대의 어떤 우리의 진화적인 조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논란이 많은 그런 화석 상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얘기는 우리가 세상에서 못 듣잖아요. 그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전국 선사박물관이라는 데예요. 거기 보니까 뭐가 행진을 해요? 인류의 진화의 그 위대한 행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제일 앞서서 그 나오는 게 누구겠어요? 제일 앞서서 아까 말했던 사헬란트로푸스 차덴시스예요. 지금 이렇게 생겼대요. 어떠세요? 보기 좋으세요?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전체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이렇게 전시가 돼 있고 심지어 네 발로 기게 전시가 돼 있지 않고 사람처럼 두 발로 걷게 전시가 돼 있는데 이 사헬란트로푸스에 대해서 발견된 화석은 얼마큼일까요? 자, 복원을 이렇게 놨는데 얼마큼 발견됐을까요, 여러분? 화석은 달랑 두개골 하나, 턱뼈 몇 조각 이렇게 발견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복원을 시킨 거예요. 어떠세요? 네. 그래서 과학자의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고생물학자 브리지트 스니는 네이처 논문을 통해 사헬란트로푸스는 이족 보행, 즉 두 발로 걷지 않았으며 유인원 중 하나였다. 많은 특징이 누구랑 닮았대요? 침팬지나 고릴라 또는 둘 다 연결되는 것이고 사람족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네이처 논문에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류 계통표에는 사헬란트로푸스가 마치 우리의 지금 가장 오래된 인간의 조상인 것처럼 그려져 있지만 발견된 것은 매우 적은 화석이고 이걸 가지고 너무나 확대해서 지금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나오는 건 뭐냐면 오로린 투게넨시스예요. 자, 지금 보니까 화석이 뭐가 발견됐습니까? 뼈 조각들이 열 몇 개 정도 발견됐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동아 사이언스, 우리나라에 이제 과학적인 기사를 많이 내는 곳 중에 하나가 동아 사이언스예요. 이 동아 사이언스는 이제 뭐 학생들도 많이 봐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되냐면 카르발류 교수는 많은 화석이 발견됐고 또 지금 화석이 많아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많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다른 것들은 이보다도 훨씬 적은 화석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 몇 조각 정도 발견된 거면 와 엄청 많이 발견된 거예요 지금. 이 많은 화석이 발견된 게 오로닌 투게넨시스가 최초의 호미닌은 사람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조상의 그 지위를 가질 만한 그런 학설을 지지하는 강력한 이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학계에서 얼마나 화석이 부족한지를 오히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케이시 러스킨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후에 예일대학 출판사의 논평을 보면 대체로 볼 때 현재로는 이 오로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거의 없다. 대퇴골 뼈가 하나 발견되긴 했지만 이거 하나 가지고 얘가 네 발로 기었는지 두 발로 걸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의 조상으로 얘기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자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아르디피테쿠스예요. 이 아르디가 지금 이게 중앙일보에 2009년에 실린 기사입니다.
지금 보시면 두 발로 또 떡하니 서 있죠. 보기도 참 민망한 그림이에요. 그럼 얘를 복원을 시켜서 인류의 조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발표가 난 거예요. 어디에서요? 사이언스지에서 이렇게. 그래서 알디피테쿠스 라미두스라는 이름으로 15년 동안 뼈 조각들을 맞춰서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복원을 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화석 뼈들을 모아놓은 그림을 보면은 저게 어떤 동물인지 여러분 좀 감이 오세요? 그죠? 잘 감이 안 오는데 그걸 그림으로 복원시킨 걸 보면은 어마어마한 상상이 덧붙여졌다는 것을 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화석의 원래 상태, 이거를 조합하기 전에 원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아르디의 짓밟힌 것 같은 유골은 심하게 부서지고 일그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너무 깨지기 쉬워서 약간 닿기만 해도 가루가 돼버릴 것 같은, 그러니까 뼈도 부족하지만 그 뼈의 상태도 너무나 으스러질 것 같은 그런 아주 형편없는 상태여서 얘를 가지고 뭔가 복원을 시킨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5년 동안이나 이 뼈를 맞췄어요, 여러분. 자, 그럼 이 뼈 조각들을 가지고 그렇게 맞췄는데 그렇게 해놓고도 분석을 해보니까 영장류학자 에스테반 사르미엔토는 결론 지었어요. 뭐라고? 족부 분절들의 비율을 볼 때 그 기능적 유사성은 고릴라의 것들과 가장 가깝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리의 비율, 또 몸의 비율 이런 것들이 다 동물마다 비율이 있죠. 근데 그런 비율의 어떤 평균값이 얘는 알디피테쿠스는 인간에 가깝기보다는 훨씬 고릴라 쪽에 가깝다. 이걸 인간의 조상으로 해석해야 될 이유를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한 제리 버그만이라는 이제 학자의 얘기를 들어볼게요. 사람 같은 화석이 한 종 또는 다른 종으로 이름을 붙여지는 여부가, 얘가 지금 알디피테쿠스야, 얘가 사헬란트롬푸스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여지는 그 여부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빨의 0.5mm만큼 작은 크기 차이, 또는 허벅지뼈의 약간의 그런 길이 차이,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빨에 또 에나멜 층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게 두껍냐 얇냐, 너무나 미세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부족한 화석 데이터를, 그런 아주 미세한 특징을 가지고 얘를 사람 족으로 넣을 건지, 또 사람 족 안에서도 또 어떠한 종으로 넣을 건지 이런 걸 결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정이 너무나 결함이 많은 결정이겠죠. 그래서 문제는 자신 있게 이러한 결정을 만들기에는 그야말로 너무 적은 양의 화석 표본들이 너무 넓은 지역에 퍼져 있다는 겁니다. 해서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자, 이렇자 지금 아래쪽에 있는 지금 사헬란트로푸스, 그다음에 오로린, 그다음에 알디피테쿠스, 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인류의 첫 조상인 것 같아서 그려놓은 요 부분이 턱없이 자료가 부족하고 너무나 확대돼서 해석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지금 파악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분명하니까 교과서는 우리의 첫 조상을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첫 조상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나오냐? 바로 여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우리 중학교 친구들은 다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와요. 이게 교과서 페이지예요. 지금 보이세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그죠? 여기 있는 거가 인류의 첫 조상이다 하고 교과서에는 이렇게 실려요. 중1 교과서. 해서 지금 보시면 요 아래쪽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보라 색깔 박스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인류의 첫 조상이라고 소개하면서 또 다른 교과서도 한번 봐볼까요? 여기 보시면 인류는 루시와 같은 화석 인류로부터 진화하여 현재에 이르렀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 루시가 바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고 얘기하면서 390만 년 전부터 이렇게 쭉 아프리카로부터 진화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현대인이 됐다라고 지금 보시면 교과서 왼쪽 위쪽에 보시면, 그죠? 저 빨간 색깔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우리의 첫 조상이다. 두 발로 떠벅떠벅 걷게끔 이렇게 그려놨죠. 자, 그럼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어요. 어떤 화석이 발견된 건가? 이런 화석이 발견됐어요. 지금 몸체에 한 40% 정도의 뼈 조각이 발견된 걸로 보여요. 두개골을 보시면 하얀색 부분이 있고 누리끼리한 부분이 있어요. 진짜 발견된 부분은 어딜까요? 흰 부분일까요? 누리끼리한 부분일까요?
누리끼리한 부분이겠죠. 이 누리끼리한 요 뼈 조각을 가지고 저렇게 두개골 전체를 복원시키는 거예요. 저렇게만 복원이 되어야 될까요? 꼭? 좀 다른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퍼즐 조각이 아주 일부분 몇 개밖에 없는데 전체 그림 없이 전체를 맞추는 거예요. 나머지 부족한 퍼즐이 없는 부분은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퍼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가능할 것 같죠? 이렇게 그나마 확실하다라고 증거를 내세워서 이게 첫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조차도 이렇게 부족한 화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미국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요. 30대 여인으로 나와요. 자, 요 뼈 조각들만 보고 이 루시가 남잔지 여잔지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사실 남잔지 여잔지도 명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30대 여인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전 세계에 전시하고 있고 교과서에 이렇게 실리고 있어요. 또 아주 인격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루시를 발견한 도널드 조한슨이 1973년에 발견했는데 뭐라고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루시를 전시한 그 전시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도널드 조한슨이 루시의 뼈가 산비탈 지역에 흩어진 상태로 발견된 것임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산비탈이 어느 정도 비탈인가 하고 말했더니 이렇게 동네에 있는 작은 동산 정도가 아니고 높이가 60m 그런 언덕인데 너비가 3km예요. 여러분 3km면 얼마큼입니까?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 3km 반경에 여기 이 동네 전체 정도 되겠어요. 그죠? 이 3km 반경에서 흙을 몇 년 동안 이렇게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흙을 털어요. 그럼 흙이 날아가고 뭔가가 남겠죠? 그 남은 뼈 조각들 중에서 골라내가지고 이렇게 루시라는 모습으로 맞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요 몸체를 이룬 뼈가 한 동물의, 한 개체의 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3km 반경에서 주워 모은 뼈들인데 한 개체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한 개체라고 그냥 쳐줘도 또 문제가 많아요. 한번 볼게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루시 화석에는 분명히 없어요. 그런데 교과서 그림에나 박물관 전시관에는 다 있게 나와요. 자, 뭐가 없는데 뭐가 있나요? 화석에는 없는데 전시물에는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유치원 아이들이 제일 잘 찾는데 유치원 아이들은 보면 바로 말해요. 뭐가 없죠? 다른 거는 그래도 뭐 한쪽이라도 있어요.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데 발은 아예 없어요. 화석에 발이 아예 없죠? 근데 발을 딱 보니까 누구 발처럼 그려놨어요? 완전히 인간 발로 그려놨죠? 이 발 모양이 두 발로 걷냐 안 걷냐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발이 정말로 발견됐다면 두 발로 걸었다고 볼만도 한 거예요. 그런데 발 화석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발을 인간 발처럼 그려놓은 거예요. 또 화석에는 없는데 전시물에는 버젓이 너무나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 얼굴을 보시면 어때요? 얼굴에 저 두개골의 몇 조각의 뼈만으로는 코가 높았는지 낮았는지 눈이 컸는지 작았는지 피부가 어떻게 주름이 져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심지어는 화석이기 때문에 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놨어요? 얼굴을 명확하게 그려놨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전시물에 있는 사진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보시면 이렇게 얼굴을 좀 확대해 봤어요. 이 루시의 얼굴을 이렇게 전시해놨는데 이빨도 완전히 인간 이빨처럼 이렇게 해놨죠. 근데 눈을 보시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인간은 흰 눈동자에 검은 눈동자가 있습니다. 그죠? 이 흰 눈동자 위에 검은 눈동자가 있어서 우리는 눈동자를 살짝만 움직여도 어떤 기분의 변화,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랑우탄이나 침팬지나 원숭이들은 뭐밖에 없을까요? 흰 자위가 없어요. 검은 자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전시물들은 또 그림들은 전부 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눈을 인간의 눈처럼 흰 자위 위에 검은 자위가 있는 걸로 그려놔요. 왜 그렇게 해놓은 걸까요? 생각하는 존재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성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사실 화석 자료에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의 교과서의 그림에 전시물들에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죠. 이 화석 조각들을 모으고 이걸 한 몸인 것처럼 맞추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얘가 두 발로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이런 해석을 하고 또 얘가 어떻게 살았는지 인간처럼 살았는지 아니면 동물처럼 살았는지 그런 생활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실험과학인 것 같습니까? 역사과학인 것 같습니까? 그냥 말만 딱 들어도 역사과학인 것 같으시죠? 예, 실험과학의 조건에 맞으려면은 뭐가 돼야 되냐면 일단 관찰이 가능해야 돼요. 현재 내 눈앞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험이든 자연 현상이든 관찰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돼야 되냐면 실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돼야 되냐면 재현이 돼야 돼요. 내가 한국에서 실험을 성공했는데 미국 가니까 성공이 안 돼. 우리 집에서는 실험이 성공이 됐는데 다른 실험실에서 가서 실험하니까 성공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실험과학에서 이게 확고한 사실이다.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거 이론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면 관찰이 되고 실험이 되고 재현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루시의 뼈 조각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맞춘다던가 아니면 그 뼈 조각들을 모아놓고 얘가 어떻게 걸었든지 어떻게 생활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건 현재 관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현재 실험을 다시 해볼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재현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안 되니까 실험과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역사과학이에요. 자, 그럼 역사과학의 한계는 뭐냐? 그 당시의 조건을 모릅니다.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냐면 가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정확한 사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랬을 거야. 그때 상황은 이랬을 거야. 이 동물은 이런 걸 먹었을 거야. 이렇게 채집을 했을 거야. 이렇게 기었을 거야. 이렇게 걸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가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입각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과 전제의 해석이 너무나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진화가 맞아. 인류는 네 발로 기다가 두 발로 걷게 됐어. 이미 마음속에 그런 가정과 전제가 있어요. 그런 가정과 전제를 가지고 해석을 해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죠? 네 발로 기다가 두 발로 걷는 증거들을 계속 찾겠죠. 두개골이 작았다가 점점 커지는 그 증거들을 계속 찾으려고 하겠죠. 몇 조각이 발견되면 그 몇 조각을 가지고 마치 변해가는 과정의 한 중간 부분을 차지하는 모습으로 전체를 복원시킬 수도 있겠죠. 왜? 그 마음속에 이미 진화가 되었다라는 가정과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진화론에서 아주 적은 증거들과 아주 적은 관찰만을 가지고 너무나 부풀려주고 너무나 확대돼서 우리한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달되는 이유는 이게 바로 역사과학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루시는 우리 교과서에서 아이들 달달 외워서 시험 보는데 정말 직립보행을 했을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이 오슬로피테쿠스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했던 옥스나드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뼈들을 컴퓨터로 분석한 거예요. 이제 루시 말고도 오슬로피테쿠스 다른 화석들이 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컴퓨터로 분석해 보니까 이러한 뼈의 비율로는 두 발로 걸을 수가 없다. 얘는 오랑우탄과 유사한 뼈다라는 걸 확실하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 주커만이라는 진화 해부학자도 15년 동안이나 연구를 했더니 오슬로피테쿠스는 뭐랑 비슷하대요? 인간의 조상 아니고 원숭이와 비슷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자, 이렇게 결론을 미리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들이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옥스나드라는 학자가 또 얘기했어요. 오슬로피테쿠스들은 이제 사람의 진화의 직립보행으로서의 중간 단계 위치에서 완전히 제거되어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게 1980년대예요. 70년대에 발표했어요. 80년대까지 15년 동안 연구했어요. 그런데 답이 나왔어요. 얘는 원숭이나 오랑우탄과 비슷한 동물이지 절대 이족 보행한 인간의 조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진화론계에서, 학계에서, 교육계에서 계속 얘를 진화의 증거로 계속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물론 이제 거기서 돈이 나오니까 하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왜 창조에 근거한 과학, 창조에 근거한 철학, 창조에 근거한 문화 이런 걸 집요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대를 이어가지 못할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돼요. 지금 73년에 발표해 놓은 거를 2000년대까지도 지금까지도 연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2000년대에 이제 다른 학자들이 또 연구를 해보니까 놀라운 발견을 해버린 거예요. 캐비넷을 딱 열고 루시의 뼈를 자세히 관찰하다 보니까 그녀의 손목이 뭐와 같았어요? 침팬지와 같이 뻣뻣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손목으로 걷지 않아요. 그런데 오랑우탄이나 침팬지 같은 동물들은 손목을 꺾어서 손목으로 걷죠. 그걸 너클 워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로 걸으라 하면 고통스러운데 이 동물들은 원래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꺾어서 손목을 고정시켜서 걸을 수 있고 땅을 디뎌도 고통스럽지 않게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루시의 손목의 구조에서 바로 그 구조를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명백해졌죠? 아, 이 손목으로는 인간의 손처럼 사용된 게 아니라 기는데 사용된 그런 뼈 구조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들은 주목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뭐 한 학자의 의견이겠지 하고 또 덮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버젓이 교과서에는 계속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루시가 우리의 첫 조상이다라고 가르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종합해 볼게요. 보노보 원숭이와 비슷한 두개골을 가졌다라는 게 정직한 연구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골반은 어떠냐? 인간은 골반이 안으로 이렇게 둥글게 휘어야 되는데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바깥쪽으로 뻗는 구조면은 얘는 유인원과 같은 거예요. 근데 바로 골반이 밖으로 뻗는 구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는 짧다는 거예요. 나도 다리 짧은데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사람은 누구나 팔보다 다리가 더 길어요. 근데 유인원은 뭐가 더 길까요? 다리보다 팔이 더 길어요. 왜냐하면 기니까. 그죠? 그래서 앞다리가 뒷다리보다 더 깁니다. 얘가 바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릎뼈를 보니까 사람처럼 똑바로 서 있으려면은 대퇴골과 무릎뼈가 잘 연결되는 그 각도가 있어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직립보행하지 않은 무릎뼈였다는 거죠. 발가락을 보니까 발가락이 어때야 되냐면 아까 루시의 발이 없는데도 사람 발처럼 그려놨잖아요. 그 사람 발처럼이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 발처럼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엄지발가락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예요. 저 여러분의 엄지발가락은 어디 향하고 있습니까? 옆을 향하고 있습니까? 앞을 향하고 있습니까? 앞을 향하고 있죠. 그게 중요한 건데 얘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옆을. 갈라져서 옆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손목을 보니까 아까 그쵸? 꺾어서 기어다니는 손목이었죠? 손가락을 보니까 우리는 쫙 뻗을 수 있는데 얘는 뭐예요? 휘어져서 이만큼은 안 펴지는 거예요. 요만큼밖에는 안 펴지는 거예요. 왜? 그래야 기고 나무를 매달리고 이게 가능하겠죠. 이 모든 특징들을 종합해 보니까 얘는 어떻게 전시되어야 맞을까요? 두 발로 걷게 전시되는 게 맞습니까? 네 발로 기게 전시되는 게 맞습니까? 그죠? 네 발로 기게 전시되는 게 맞아요. 더군다나 나중에 혹시 그런 전시회를 한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밑에다가 조그맣게 보일 때는 이렇게 크게 해놓고 그 정보는 조그맣게 써놔요. 근데 그 키를 보시면 루시가 키가 얼마큼이냐면 세워도 설사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허리 정도밖에 오지 않는 한 100cm 조금 넘어요. 그런 동물이에요. 인간의 조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화석을 적은 자료를 가지고 부풀려서 다른 몸 전체를 구성하고 또 거기에도 부풀려서 얼굴을 만들고 막 어떻게 생활했는지까지 보여주고 이런 화석을 부풀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나단 마크스라는 인류학자가 지적했어요. 유인원을 사람처럼 만들고 그죠? 유인원 뼈가 조금 발견되면 얘를 마치 두 발로 걷는 것처럼 딱 세워가지고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또 사람 뼈가 발견되면 그거를 약간 구부정하게 해가지고 얘가 중간 단계에서 진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유인원처럼 만드는 이 오류에 대해 경고를 했다. 고대의 인류를 복원한 것이라고 주장되는 형태들은 과학적 가치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실험되고 재현되고 관찰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자료가 풍부하면은 또 과거의 것이라도 우리가 사실에 좀 접근해 갈 수 있는데 자료도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을 오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인류 계통표에서 좀 아래쪽에 있는 것들을 제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첫 조상이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수직적으로 쌓아 올렸잖아요. 진화론은 뭐든지 수직적으로 쌓아 올리죠. 단순한 거에서부터 복잡한 것으로, 좀 더 미개한 거에서 좀 더 진보된 것으로 이렇게 쌓아 올리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조상도 더 미개한 상태에서 더 지능적이고 두 발로 걷고 이렇게 사람과 같이 변해왔다라고 이렇게 쌓아 올렸는데, 윗동네에 있는 것들 중에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에렉투스가 있어요. 자, 그럼 얘네들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23년도 올해 연구인데, 네안데르탈인의 뼈들이 이제 세계 곳곳에서 많이 발굴이 되거든요. 그리고 뼈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네안데르탈인이 생활했던 그런 그 생활 터전 같은 것들도 같이 발굴이 돼요.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난 100년 동안 계속 이런 것들을 찾아왔어요. 근데 최근에 발견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안데르탈인이 뭐를 만들었었대요? 접착제로 타르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오늘날 타르는 어디에서 추출합니까? 석유에서 추출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거보다 훨씬, 석유에서 추출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방법, 나무에서 타르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이렇게 추출하는 A, B, C, D, E, F 해가지고 마지막에 F에 보시면 밑으로 타르 검은 액체가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산소가 통하지 않게끔 차단을 시켜가지고 타르를 생산해서 추출하는 그런 아주 정교한 방법의 기술로 타르를 만들어 썼다라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얘기하기를, 독일 퀘니사우에서 발견된 이 두 개의 뛰어난 자작나무 타르 조각과 석기시대 기술로 만들어진 대규모 자작나무 타르 컬렉션을 화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네안데르탈인의 그 타르를 만드는데 가장 단순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즉 복잡한 방법으로 정교하게 이런 기술적인 것들을 행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네안데르탈인, 어떤 존재인 것 같으세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DNA 가지고 연구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말 몇십만 년 전에 살았을까? 네안데르탈인이? 근데 화석의 뼈에서 DNA를 추출해 가지고 DNA를 분석한다? 말이 되는 겁니까? 네안데르탈인에 대해서는 DNA를 분석해요. 지금 과학 연구자들이. 근데 네안데르탈인과 또 동시대에 살았던 걸로 보이는 데니소바인이라고 있어요. 이것들의 DNA를 현대인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현대인하고. 자, 그랬더니 현대인하고 비교하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99.7%에서 100% 정도가 동일하대요. 그러니까 이 DNA 서열은 열등한 인류 이전의 어떤 진화적인 단계가 아니라 고대에 그냥 살았던 인간임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면 성경이 틀렸다는 게 자꾸 증명이 될까요? 아니에요. 과학이 발달하면,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 한, 과학이 발달하면 오히려 성경이 맞다는 게 더 증거될 수 있는 자료들이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다만 그러한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거짓된 정보를 계속 접하면서 거짓된 이론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막아야 되는 거죠. 자, 네안데르탈인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자료가 많이 모아졌어요. 그런데 처음에 1800년대에 네안데르탈인이 발견됐을 때는 진화론자들이 어떻게 전시를 했냐면 바로 왼쪽처럼 전시를 했어요. 왼쪽에 보시면 어때요? 네안데르탈인의 뼈 몇 조각을 가지고 원숭이 같기도 하면서 사람 같기도 한 그런 동물, 중간적인 동물로 복원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마치 네안데르탈인은 인간 이전 단계의 어떤 진화되는 그런 존재였던 것처럼 오랫동안 교과서에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100년 동안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정보가 많이 모아지고 화석도 많이 발굴되고 생활했던 그 터전들도 많이 발굴되면서 많은 정보가 모였어요. 한번 하나씩 봐볼게요. 뇌 용량이 현대인보다도 커요. 우리보다도 뇌가 커요. 장신구, 액세서리를 사용했어요. 음악 악기를 사용했는데 남겨진 악기를 불면 지금도 도라미파솔라시도가 불려요. 동굴에 벽화를 그리면서 예술 활동을 했어요. 다양한 석기와 가죽을 가공했어요. 정교한 장례를 치렀는데 오늘날 갈수록 장례 절차가 단순화되죠. 간소화되죠. 고대에는 이 네안데르탈인은 장례를 2번을 치렀어요. 어떻게 치렀냐? 원래 지금 우리가 치르는 것처럼 매장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은 살이 다 썩겠죠. 뼈만 남겠죠.
그러면 그 무덤에서 뼈를 다시 꺼내가지고 뼈를 깨끗하게 다듬어요. 아주 깨끗하게. 그랬다 다시 한번 장례를 치르는 이런 일을 했어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 네안데르탈인이 뭐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무엇인가? 사후세계는 무엇인가? 그죠?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을 사용했어요. 치료술을 가졌어요. 어떤 치료술까지 이제 발견이 됐냐면 화석 중에 어깨뼈에 봉합 수술을 한 흔적을 가진 뼈가 발견됐어요. 무슨 뜻이죠? 수술도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원거리 항해도 할 수 있었어요. 육지와 육지 사이의 바다를 건너갈 수 있었어요. 호모사피엔스 즉 현대인하고 교배해서 즉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상당히 우리의 DNA에 네안데르탈인의 DNA가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답해보세요. 이런 특징을 가진 네안데르탈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뭐 동물입니까? 아니면 동물에서 인간으로 중간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입니까? 아니죠. 어떤 동물이 장례를 치고 어떤 동물이 장신구를 사용하고 어떤 동물이 악기를 사용합니까? 이런 특징을 가진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체격이나 두뇌 용량이나 모든 면에서 그냥 100% 사람이에요. 근데 진화론은 진화를 보여주는 어떤 지지해주는 증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가 마치 인간과 다른 종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과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그가 환생해서 목욕하고 면도하고 현대적인 옷을 입고 뉴욕 지하철에 딱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뭐 기골도 장대하고 이러니까 더 주목을 받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거 하나 또 말씀드려 볼게요. 호모 에렉투스라고 있어요. 이 호모 에렉투스를 발견한 사람은 유진 듀보아예요. 지금 여기 사진 나온 사람은 리차드 리키인데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인류 진화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화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동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의 중국의 사막에 인도네시아의 섬에 가가지고 10년, 20년, 30년 심지어 이 리차드 리키는 자기하고 자기 부인이 같이 가고 자식이 또 그 다음에 이어서 또 해요. 막 2대, 3대를 이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유진 듀보아라는 사람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네덜란드 의사였는데 인류의 진화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의사를 내려놓고 자바섬이라는 인도네시아 섬으로 가서 화석을 찾아요.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매우 헌신적이죠. 우리가 마치 선교사가 하는 것 같은 그 정도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진화론을 신봉하는 거예요. 자, 이 유진 듀보아라는 사람이 자바맨이라는 걸 발굴했어요. 두개골하고 허벅지 다리 이 정도 발견했어요. 근데 이걸 발굴을 해가지고 이름을 자바맨이라고 붙이고 그러면서 자 보시면 화산재층에서 50피트 그러니까 이제 한 30cm를 곱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1500m 그죠?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데서 이거 1.5km도 많죠, 그죠? 1500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범위에서 허벅지뼈하고 두개골하고 어금니 1개 이거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은 다윈의 열렬한 팬이자 그다음에 진화론자였기 때문에 이 자바맨을 인류의 중간 단계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뼈를 발굴을 해가지고 지금 아까 보셨죠? 요거 발견된 거거든요. 해가지고 복원을 시켰는데 이렇게 복원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동물 같기도 하고 원숭이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한 중간 단계의 모습으로 이렇게 딱 그린 거죠. 자, 그런데 그 이후로 많은 호모 에렉투스 뼈들이 발굴이 된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투르카나 소년인데 투르카나 소년의 이 뼈를 보면 왜 소년이라고 이름 붙였냐면은 10세에서 한 12세 정도로 뼈를 추정해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프리카 전역에서 이런 호모 에렉투스와 닮은 뼈들이 발견됐고 그리고 케냐에서 투르카나 호수 근처에서 이 투르카나 소년이라는 이 뼈가 발굴됐는데 상당히 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화석의 특징은 호모 에렉투스하고 비슷한데 다 성장하면 6피트, 한 180cm 정도 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꽤 키가 크죠? 현대인과 거의 동일한 그런 몸의 구조를 가졌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두개골 용적은 조금 작아요.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갔네요. 네, 그래서 이 보통 인간보다 작은 두개골. 그렇지만 이 두개골이 작지만 작다고 해서 다른 동물인 게 아니라 그
작은 범주가 인간의 범주 안에 들어오는 작은 거예요. 사실 오늘날 있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각광받는 스타일 아닙니까? 얼굴은 작고 키는 큰 거예요. 예, 이런 스타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호모 에렉투스의 뼈들이 전 세계적으로 발굴이 되면서요. 점점점 복원을 달리하게 됐는데, 자, 그러면 처음에는 왜 저렇게 중간 단계 모습으로, 인간 같기도 하고 원숭이 같기도 한 그런 중간 단계 모습으로 복원을 시켰던 걸까요? 그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마뼈가, 눈썹뼈가 훅 튀어나왔죠. 이게 호모 에렉투스 뼈의 특징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서 중국에서도 발견되고 아프리카에서도 발견되고 인도네시아도 발견되고 발견되는데, 이 호모 에렉투스는 이 이마에 두드러진 이 눈썹뼈가 있다는 거가 특징이고, 또 경사가 좀 심해요. 그리고 턱이 좀 좁고 관자놀이가 좀 좁습니다. 그런데 이는 커요. 그리고 턱이 좀 돌출됐어요. 두개골은 좀 작아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런 작은 특징을 가지고 얘가 인간이 아니고 인간과 비슷한 종류야, 이렇게 분류를 해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특징이 인간이 아니고 인간과 비슷한 종이야 라고 할 만한 특징일까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굉장히 슬픈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인데 어때요? 여기 아이브로리즈라고 여기 눈썹 이 뼈가 툭 튀어나와 있는 이런 분들이 오늘날도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너는 좀 진화가 덜 된 종이고 우리하고 조금 다른 종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죠. 네, 이 호모 에렉투스가 가지고 있는 조금 특이한 이런 특징들도 현대인이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특징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것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얘를 굳이 우리와 다른 종이라고 분류를 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은 그 인류의 진화 계통표를 채우기 위해서 얘를 다른 종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호모 에렉투스도 1800년대에 처음 아까 자바맨이 발견된 이후로 100년이 넘게 흘렀어요. 그러는 동안 복원을 시키면서 또 여러 가지 흔적들 남긴 것들을 연구하면서 이런 특징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보세요. 끈과 매듭 만들기를 할 줄 알았고 목공을 할 줄 알았어요. 석기와 뼈 도구를 제조할 줄 알았어요. 불을 사용하고 요리를 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면서 또 물고기를 가공도 했습니다. 조직적인 사회생활을 했고 직업 공간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예술을 했어요. 그리고 조직적으로 대형 사냥을 하거나 사냥한 그 동물을 가공하기도 했어요. 동물 가죽을 이용해서 의류를 개발하기도 했어요. 섬유와 수지를 개발했어요. 가족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노약자를 돌볼 줄 알았어요. 이들의 생활 터전을 통해서 이런 특징들을 다 발굴해 보니까 호모 에렉투스는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 이런 거 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네, 100% 역시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에렉투스는 인간과 다른 종이 아니라 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완전한 사람이었다. 단지 고대에 살았던 것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어떤 정리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인류의 진화 계통표에서 아래 것들을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발견되는 화석들이 종합적으로 보니까 그냥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호모 네안데르탈이나 호모 에렉투스를 호모 사피엔스, 즉 우리와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들도 지성을 사용했어요. 그들도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들도 사회적인 활동을 했어요. 그들도 치료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도 공예를 했어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때요? 그들의 DNA가 현대인에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두 발로 걸었던, 그리고 우리와 같은 지성과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완벽한 인간이었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것들은 어땠습니까? 밑에 것들을 보니까 밑에 거에서 위에 걸로, 즉 완전한 인간으로 점진적으로 변해와야 되는데 변해오는 과정에 화석 자료가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빈약한 뿐만 아니라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건 그래도 빈약한 화석 조각이라도 나온 거예요. 그런데 조각조차도 발견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났어요? 전부 다 지금 제가 화살표 해놨잖아요. 뭐예요? 화살표가 다 물음표예요. 이 물음표 자리는 있어야 될 공통조상, 진화가 되려면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변해와야 되는데 그 점진적인 그 중간 과정을 보여줘야 할 그 자리에 발견돼야 될 화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음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물음표죠. 아까 우리가 따져봤던 사헬란트로포스라든지 또 아디피테쿠스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한 인간으로 전달되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화석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나머지 이 아래 것들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두개골 용량이 한 400cc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아주 현격하게 작은 두개골을 갖고 있어요. 키도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다리보다 팔이 길어요. 전부 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겁니까? 네 발로 기던 동물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이름이 붙여진 데까지는 전부 다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네 발로 기었던 짐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발로 기던 짐승에서 두 발로 완벽하게 걸으면서 언어 생활을 하고 문화 생활을 했던 인간으로 변해가는 그 중간 과정을 연결해준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실질적인 화석 자료로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화석 기록은 유인원을 닮은 오스트랄로피테신과 인간을 닮은 호모석은 사람족이라고 그랬죠. 예, 이것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이 둘 사이의 전이 과정, 즉 중간 단계를 보여주는 화석은 없다는 거예요. 중간체가 없다면 우리에게 남는 건 뭐뿐이에요? 네 발로 기다가 두 발로 걷게 됐다라는 상상뿐이죠. 저는 여기에 추론뿐이다라고 말하는데 추론이란 말도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빈약한 자료를 가지고는 추론도 안 돼요. 추론은 그래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 추론이 되는 거죠. 이론이 되는 거죠. 상상의 산물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펴본 건 뭐냐면 공통조상이로부터 수백만 년에 걸쳐서 인간이 됐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정말 증거가 있는 건가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처럼 두 발로 걸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걸까요? 사람처럼 두 발로 걸으려면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사람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침팬지의 골반입니다. 엉덩이뼈. 이거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침팬지 뼈는 바깥으로 뻗어요. 사람은 안으로 이렇게 둥글어지어서 그릇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야만 뭐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몸을 떠받쳐주는 대퇴골, 허벅지뼈가 수직적으로 기둥처럼 몸을 받쳐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받쳐줘야지 뭐가 가능하죠? 두 발로 걸을 수 있어요. 우리 몸무게를 이 골반이 받아서 그 다음에 허벅지뼈가 이 몸무게를 지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탱한 힘이 어디로 가나요? 결국은 발로 가죠. 자, 그래서 골반의 구조와 다리의 구조는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쪽으로 휘어진 골반에 대퇴골이 수직적으로 받쳐져서 기둥처럼 이렇게 꽂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 완전히 펴지는 무릎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두 발로 뻣뻣하게 서죠. 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정쩡할 거 아니에요. 그죠? 무릎이 반듯하게 펴져야 되죠. 그다음에 팔보다 다리가 길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한 엄지발가락을 가져야 되는데 이 강한 엄지발가락이 되려면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건 어느 쪽입니까? 왼쪽, 오른쪽? 여러분의 발은? 오른쪽이시죠? 이렇게 발가락이 갈라져 있으면 침팬지처럼 갈라져 있으면 두 발로 반드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는 뭐 하기가 좋을까요? 매달리에 좋겠죠. 근데 사람은 매달려 사는 존재가 아니니까 엄지발가락이 갈라져 있지 않고 앞을 똑바로 향해 있어요. 자, 그럼 앞으로 똑바로 향해서 이 엄지발가락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의 몸무게가 실려서 다리로 내려가서 맨 끝에 발로 가요. 그 다음에 발이 걸을 때 어떻게 될까요? 맨 마지막으로 힘이 어디에 모입니까? 엄지발가락에 모여요. 그 힘으로 땅을 딱 디디면서 땅을 밀 때 그 힘으로 앞으로 우리가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가 여러분 걸을 때마다 엄지발가락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무게로 땅을 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똑바로 걷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엄지발가락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얘가 어떻게 놓여 있느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엄지발가락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동물과 굉장히 차별적인 해부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역사 시간에 과학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거 배웁니까? 안 배워요. 자꾸 공통점만 배우려고 해요. 침팬지와 인간이 닮은 점. 그죠? 유인원 동물하고 인간이 닮은 점. 자꾸 이런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차별적으로 인간이 인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생물학적인 특징. 이런 것들은 배우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닮았다라는 걸 가지고 자꾸 진화론이 우리가 마치 이 닮은 존재로부터 변해온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논리를 구성하는데, 만약에 닮은 것이 정말 진화의 증거면 어때야 돼요? 얘도 진화됐어야 돼요. 우리 닮았잖아요. 소나타하고 그랜저가 닮았잖아요. 그럼 진화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포인트를 발견하게 돼요. 진화의 논리가 굉장히 허접하구나. 그죠? 근데 그동안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계속 했잖아요. 닮았으니까 진화된 걸지도 몰라. 이렇게 닮은 것끼리 연관을 지으면서 요 형태에서 그 다음 형태로, 그 형태에서 다음 형태로 이렇게 변해왔을지도 몰라. 이게 진화론의 논리였잖아요. 자, 그게 허접한 논리라는 게 발견이 됐어요. 두 번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소나타 그랜저는 우리가 이거 닮았으니까 진화된 거야 할 때 우리가 왜 웃죠? 아이, 어이없어 하고 웃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확 뭘 아냐면 소나타 그랜저 자동차 굉장히 그 내부가 복잡하잖아.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스스로 물질이 반응해가지고 저런 기계를 만들어낼 수 없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 단어가 떠오르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뭘 알고 있냐면은 설계도가 필요한 복잡한 물건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저절로 이렇게 어떻게 변할 수 없고, 소나타를 저기 사막에다 갖다 놨더니 한 100년 뒤에 찾으러 가니까 그랜저로 바뀌어 있거나 그럴 수 없다는 거를 너무나 자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기하게 이거를 하나는 침팬지고 하나는 인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닮았으니까 우리는 진화한 친척 관계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왜 먹힐까요? 왜 먹힐까요, 여러분? 자동차의 설계도보다 인간의 설계도가 훨씬 복잡해요. 자동차의 설계도보다 침팬지의 설계도가 훨씬 복잡합니다. 우리의 DNA 정보가 이런 기계들보다 훨씬 복잡해요. 그런데 얘는 우리가 말했을 때 웃는데 왜 동물로부터 인간이 진화되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는 웃지 못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너무 반복적으로 계속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즉 세뇌됐기 때문이에요. 세뇌. 거짓말도 반복적으로 듣고 모두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벽을 빨간색이라고 한다고 해보세요. 저 혼자만 아니야 저거 빨간색 아니고 저거 황토색이야. 근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저거 다 빨간색이라고 매일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제가 미치던지 그죠? 이 동네를 떠나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맞춰서 살던지 맞아 빨간색이야 이러면서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반복적으로, 그것도 권위가 있는 교과서와 학문의 이름으로 이걸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잘못된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논리적 반박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럴 의욕을 상실해버렸어요. 진화론을 반박해야 된다는 의욕 자체가 없어요. 자, 또 한 가지 교과서에 나오는 닮았다 이걸 이용해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상동기관이에요. 척추동물의 앞발이 다 닮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림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이름을 상동기관, 모양이 닮았다예요. 상동이란 뜻이. 모양이 동일하다, 같다. 모양이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정말 좀 뭔가 마디가 비슷해 보이고 손가락이 비슷해 보이고 막 비슷한 점만 자꾸 부각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딱 한 가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자, 보세요. 고래의 앞 지느러미로 개구리처럼 폴짝폴짝 뛸 수 있습니까? 개구리의 앞발로 말처럼 따닥따닥 뛸 수 있습니까? 말의 앞발로 사자처럼 먹이를 움켜쥘 수 있습니까? 사자의 앞발로 사람처럼 정교한 반도체 도자기 이런 거 만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박쥐처럼 넘어갔어요. 박쥐처럼 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학교에서 우리가 상동기관이야. 닮았어. 모든 척추동물은 하나의 공통조산으로부터 다 나왔기 때문에 모든 척추동물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배우면 진화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뭐에다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린 겁니까? 기능에다가 초점을 맞춰드렸어요. 모양이 아니라 기능. 그랬더니 완전히 다르네. 이렇게 기능이 다르려면은 뭐가 필요하겠구나? 진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설계가 필요하겠구나. 왜? 정교하고 복잡한 거니까. 이건 저절로 바뀔 수 없는 기능이잖아요. 그죠? 공통 조상이 아니라
공통 설계였구나. 한 분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해석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한쪽은 과학이고 한쪽은 믿음인가? 이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진화는 과학이고 성경은 믿음입니까? 우리가 너무 믿음을 높이 평가하니까 뭐든지 다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믿음은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뭘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내야 되냐면 진화도 믿음이구나. 마음에 무슨 믿음을 갖고 있느냐로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역사 과학은 그 자리에 직접 가볼 수가 없어요. 그때 있었던 일을 직접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건 창조도 진화도 마찬가지예요. 창조를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진화를 다시 일으킬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확인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 가정하고 전제하고, 말이 가정과 전제지 그게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이랬을 거야. 그 믿음을 바탕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화석을 보고 동물의 뼈의 구조를 보고 DNA를 보고 그 가정과 전제와 믿음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것이 진짜 믿음이면,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성경을 정말 믿는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해내지 못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의 조상에 대해서, 우리의 세포에 대해서, 우리의 유전자에 대해서 왜 연구하지 못할까요? 은하에 대해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왜 연구하지 못할까요? 그런 도전을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이 보편적인 이 세상 속에서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는 진화가 맞다, 진화가 맞다, 계속 그것만 학문이다, 그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배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는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학문을 할 수 있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업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이런 의식이 굉장히 약화된 채로 성장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부모는 어땠습니까? 우리 부모들. 우리도 역시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 자녀도 그렇게 키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탓도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니고 우리 애들은 더더욱 탓이 아니면 그럼 우리 모두가 그냥 책임 안 지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이제는 한번 깨달아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이제는 한번 그 잘못된 연결고리를 끊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어느 세대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고리를 끊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자유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을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손에 성경이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누군가는 한번 끊는 세대가 있는 거예요. 그 세대는 고통스러울지 몰라요. 그 세대는 어려울지 몰라요. 그 세대는 더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 세대는 장벽에 부딪혀야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세대가 없다면 그 다음 세대는 망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6일 동안 하나님께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날 하나님이 완전한 남자와 완전한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하면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 말씀으로 뭘 한다고요? 세상을 보고 세상을 해석해내는 거죠. 세상을 보고 말씀을 보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해석해내고 설명해내는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닐지도 몰라요. 맹목적인 믿음이 되는 거죠. 자, 성경이 가르치는 나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시작, 즉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첫 조상이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먼 어떤 희미한 기억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죠?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초대 교부였던 그레고리우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그레고리우스는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만드는 데 굉장히 공헌한 사람이에요. 다른 창조물보다 당신을 창조주께서 더 존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는 하늘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았다. 그렇죠? 아무리 해, 달, 별이 아름답더라도 당신이 창조 속에서 발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은 오직 누구뿐이에요? 여러분뿐입니다. 우리뿐입니다. 창조 속의 어떤 것도 당신의 위대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이 몸을 가진 게 존재합니다. 생물들.
우리와 같이 세포를 가진 게 존재합니다. 우리와 같이 DNA를 가진 게 존재해요. 그러면 우리의 독특함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하게 지으셨어.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어. 그 독특함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물론 DNA가 다릅니다. 물론 해부학적인 구조가 다릅니다. 제가 앞에 쭉 얘기한 게 그거예요. 우리는 생물학적으로도 달라요. 다른 동물하고. 엄청난 갭,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뼈의 구조를 분석하거나 DNA를 분석하면 이게 인간의 것인지 누구 다른 동물의 것인지를 우리는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구분 지을 수 있으니까 이름을 붙이는 거죠. 구분 지을 수 없으면 어떻게 이름을 붙이겠어요? 그런데 걔네들도 몸을 갖고 있어요. 걔네들도 혼을 가지고 있어요. 신경 조직을 갖고 있어요. 그럼 몸이나 신경 조직으로는 나와 동물은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는 구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인간이 독특하게 구분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 영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나눠주신 거예요. 우리의 재료는 단지 몸이 아닌 거죠. 우리의 재료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킬 수 없으면 어때요? 네,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했는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조상이 누구인지가 아마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사실 우리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이름도 잘 못 외우잖아요. 그죠?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저도 몰라요. 조상에 대한 것이 우리는 굉장히 희미해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이 누군지, 첫 조상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중요성을 제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앞에서 지금 혹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시계가 어디 있습니까? (57분이나) 됐어요. 네. 자, 앞에서 제가 세 가지 중요한 얘기 했었죠. 진화론적인 인류 기원을 수용하면은 벌어지는 일. 그게 뭐냐면 창세기 첫 번째 장은 비역사적인, 즉 사실이 아닌 게 돼버려요. 두 번째, 역사적인 최초 인간 부부, 즉 아담과 하와는 없었던 게 돼요. 그래서 원죄와 타락도 없어져요. 즉 죄의 개념이 없어집니다. 또 죄의 결과 죽음이 들어왔다는 것도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인간의 의식이나 지성이나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도 다 진화의 산물이 돼버리고 영혼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논리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정말 사람들이 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합니다. 보세요. 이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작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살아있는 동안 하버드 대학교 고생물학자로서 평생을 진화론계의 대부로 살았던 스티븐 제이 굴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다인 이유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여기는 고상하게 학자니까 말을 고상하게 했는데 이거를 우리 그냥 평범한 언어 버전으로 하면 이게 뭐냐면 이제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간과 유년 사이의 연속성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너 학교 다녔지? 너 고등학교, 대학교 나왔지? 학교에서 진화론 교육 받았으면 이제 인간이 유인원으로부터 진화돼서 나온 것쯤이라는 건 알고 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잃을 것인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유인원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진화돼서 나왔으면 뭘 잃어버려? 뭘 잃어버려? 이렇게 다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봤자 잃어버리라는 것은 고루한 영혼 개념밖에 잃어버릴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진화된 게 맞는데 진화된 게 맞으면 생각해봐. 물질의 변화를 통해서 수십억 년 동안 지금 인간이 나왔어. 물질에서 어떻게 영혼이 나와? 영혼이라는 건 없는 거야. 영혼이 있다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진화론 맞다 100년 동안 들으니까 진화론이 맞다고 우리가 세뇌당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중세시대부터 영혼이 있다 이렇게 서구 문명에서 영혼이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네가 봐 진짜 영혼이 있는 걸로 아는 거야 본데 진화가 맞기 때문에 실제로는 영혼이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최고의 엘리트, 지성을 이끄는 그런 반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훨씬 또 그 전에 60년대부터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데즈먼드 모리스라는 이 학자는 1960년대에 이미 이런 책을 썼어요. 뭐 없는 원숭이? 인간은 말이야 털없는 원숭이에 불과해. 털없는 원숭이야.
아유 너무 고상 떨고 살지 마. 인간이라고 너무 막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려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너네는 딱 털없는 원숭이에 불과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인간은 동물이야. 너의 행동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영장류의 본능이 남아있어. 왜? 그런 동물에서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그때 있었던 그 유전자가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지고 있던 기질, 본능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인간에게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인간 고상 떨면서 살려고 하지 말고 동물적인 본능으로 사는 게 아무 문제 안 돼.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는 겁니다. 말은 고상하게 하지만 이런 게 밑에 깔린 거예요. 자, 이게 60년대에 벌써 영국에서 이런 말 했다 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요 시대가 이제 딱 와가지고 당시에 데즈몬드 모리스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지금은 바로 유발 하라리예요. 들어보셨죠? 예, 전 세계에서 이 사람 책이 베스트셀러예요.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이런 책들을 썼어요. 이 사람이 뭘 강조하고 있냐면 여전히 동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됐지만 여전히 우린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개인이나 가족 차원에서 봤을 때 인간과 네안데르탈인 또는 침팬지 사이에 차이가 없대요. 여러분 우리하고 침팬지 사이 차이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걸 보나 침팬지가 사는 걸 보나 이 사람 말은 똑같아. 니네 가족이나 침팬지 가족이나 사는 거 똑같아. 먹고 자고 싸고 새끼 낳고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물론 이 사람이 이제 역사학자이니까 역사를 뭔가 얘기하고 싶겠죠. 근데 왜 이렇게 인간이 동물이라는 거에 또 진화된 존재라는 거에 그리고 동물과 차별이 없다는 그런 거에 집착하는 걸까? 여기 왜 이렇게 혼신의 힘을 쏟는 걸까? 한국에 왔을 때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 하냐면 나는 뭐 했대요? 나는 소년을 좋아했대요. 어릴 때부터 자기는 소년을 좋아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동성애가 있대. 이러면서 침팬지 보면 동성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장류의 섹스는 처음에는 번식이 새끼 낳으려고 섹스하는 거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 동물을 보니까 우정과 친밀과 구축, 긴장 완화를 위해서도 섹스를 한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섹스도 뭐 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가정? 자녀? 하나님의 질서? 거룩한 결혼 생활?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영장류의 본능에 의하면 긴장 완화를 위해서도 친밀감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정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과학자니까 내 말을 믿어라. 이 전 세계는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화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화밖에. 역사는 진화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역사만 진화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진화론자들이 과학에서 진화론을 150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도 진화론적으로 다 구성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까지 건드리고 있습니까? 인간의 삶. 어떻게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 옳은 건가? 무엇이 그른 건가? 무엇이 잘못된 행동인가? 무엇이 칭찬받을 만한 행동인가? 이 인간의 삶도 뭘 가지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진화론 가지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네 조상이 영장류니까 너가 영장류처럼 사는 거는 문제 없어. 오히려 자유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작년에 와서도 이 말씀 드렸어요. 자, 이렇게 우리의 조상을 바꾸면 지금 보신 것처럼 뭐가 바뀝니까? 인간 존재 정체성이 바뀌어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바뀝니다. 그죠? 영혼이 없어져요. 예배하고 있는 건 헛짓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적 근거가 하나도 없어져요. 말씀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 다음에 오늘 제일 핵심적인 문제가 뭡니까? 복음의 토대를 무너뜨리면 복음의 핵심이 왜곡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복음의 핵심이 왜곡되니까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죠? 만약 진화론이 사실이면 이 조셉 뱅카드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창세기 기록의 역사적 사실성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우리가 1번 정리했잖아요. 창세기는 사실이 아닌 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바로 어디로 가버려요? 다이렉트로? 창세기가 의심이 되니까 예수님, 복음으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원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면, 죽으신 게 아니라면 예수님 왜 죽으셨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맞죠? 원죄 때문에 예수님 오신 게 아니면 왜 죽으신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자기의 이론을 말해요.
예수님의 죽음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저지른 죄를 속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이론을 돋보이게 하려고 원래 우리가 전통적으로 성경을 믿고 있는 것을 주장한다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그대로 믿으려면 창세기 1에서 3장을 문자적으로 읽어야 된대.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사람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진화론을 믿으니까. 그래서 성경 해석과 진화론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서 자기가 설명하는 관점은 뭐냐면 역사적인 아담과 이브 또는 원죄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을 요구하지 않아요. 진화론하고 같이 갈 수 있어요, 친하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속죄에 대한 관점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이래요. 왜요? 원죄 때문에 오신 게 아니면 죄를 속량하러 오신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 때문에 죽으러 오신 게 십자가 지러 오신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피를 요구하지 않고도 많은 방법으로 용서하실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의 선하심, 십자가를 계획하지 않으심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심각하죠? 창세기 1에서 3장의 역사성을 의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복음의 내용이 바뀌어지고 복음이 결국 파괴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첫 조상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쳐요. 고린도전서의 15장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뭐가 됐어요? 산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죠? 만드셔서 리빙 소울, 살아있는 산영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기록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마지막 아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죄 없는 아담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죄 짓기 전에 아담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을 아담이라고 불러요, 바울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첫사람 아담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가 사실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러 오신 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예. 아까 조셉 벤카드가 한 말하고는 완전히 반대를 성경이 가르치는데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담 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 아담 안에서 죽으셨습니까? 안 죽으셨어요? 아담 안에서 죽은 존재예요, 우리는. 그거를 깨달아야지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야 구원의 그 은혜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죽은 것처럼, 즉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죽은 그때부터 우리는 같이 아담 안에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어때요? 그렇죠? 두 개를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사역을 이렇게 병행시켜 놓고 있죠. 그러니까 한 가지가 거짓이 되면 나머지 한 가지가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망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뭐라 하냐면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 같이. 맞아요? 예. 우리의 몸은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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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이렇게 올라가면 아담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담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그렇게 아담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것 같이, 근데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삶을 얻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토대 위에서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토대를 아무렇게 취급해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싸움은 우리만 겪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 이렇게 진화론이 가득하고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너무 힘들어. 아닙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힘들었습니다. 그죠? 복음을 지키는 게 처음부터 어려웠어요.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나 교회에 관해 또 우리의 믿음과 생명에 속한 문제에 관해 가르치면서 성경의 율법과 복음이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친다면 바울의 말대로 그가 설령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를 단호히 내쫓자,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어요. 지금 생명과 믿음에 속한 문제 맞죠? 이 첫사람 아담의 문제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진화론을 도입하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진화론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동물 조상으로부터 나온 건데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해도 괜찮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구원하셨다는 것만 있으면 돼. 그러면 교회는 되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아타나시우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면서 자기 취향에 따라 잘못된 해석을 일삼는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단호히 맞서 그런 구절들을 옳게 해명함으로써 성경이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정통신앙을 지지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냥 덮어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과 다른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지식 속에 들어오고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고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고 그리고 그게 정상적인 것처럼 가르쳐지고 배우고 이런 상황들을 그냥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지. 학교가 그렇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세상이 다 그렇게 믿는데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냥 우리만 안 휩쓸리면 돼.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내 교회뿐만 아니라 교계 안에 기독교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활개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믿음 생활 잘하다가 대학 가면은 다 믿음 생활 잘하는 친구 만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품고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드는 겁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무슨 뜻이냐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마지막 때죠. 그죠? 역사의 끝.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복종하게 하신 분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만유가 하나님께 복종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만유 안에 계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지워버리거나 희미하게 만들거나 또 창세기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가치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던 겁니다. 맞습니까? 창세 전에 이미 예정된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 없는 거였어요. 우리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우리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거였어요.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상태가 창조세계인 거예요. 그게 시작이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회복하실 때에는 창조 때와 같이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하나님이 땜빵으로 예수님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앞장이 희미해지면 우리의 마지막이 희미해지고 복음 전체가 왜곡되는 그런 일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왜 새 천사가 그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1번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즉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에게 즉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아까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찬양 시작했어요. 제가 그 찬양 꼭 오늘 부르기 원했는데 불러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소리로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 받으실까요? 우리가 몸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 받으실까요? 우리가 결혼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까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실까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까요? 맞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예요. 우리 삶 전체가. 그런데 그때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교회 와서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도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도 그때 기억해야 될 이 마지막 때에 이 혼미한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참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그리고 생명을 지으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자꾸 배우고, 창조를 자꾸 배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들을 선포하고, 그 진리를 선포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 마지막 때를 지키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전략을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를 지킬 수 있는 교회, 순결한 교회, 거룩한 교회, 이 시대에도 부흥하는 교회 어떻게 될 수 있냐? 천사 3명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전략이 창조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 얘기 궁금하시죠? 만약에 또 불러주시면 다음번엔 두 번째, 그 다음번엔 세 번째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시작이 조금 이렇게 늦어지고 해가지고 제가 또 이게 여기랑 저기를 같이 이걸 동작을 하다 보니까 좀 복잡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많이 흘렀는데 같이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요.